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50년 전 그의 손에 든 건 달랑 백사장 지도와 유조선 도면 한 장. 개딱지 같은 그런 그 여천 초화제 매체는 항공사진이 전부야. 착공식도 안 한 그 사진을 가지고 떼래. 지금 한국에서 대규모 조선 사업이 가당키나 하나 그 이론이 거세게 볼 때 반기를 든 한 사람.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주영. 그는 허허벌판이던 백사장에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어떻게 만든 것일까? 50년 전 현대 중공업 탄생 비화가 지금 시작된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근대화의 물결을 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부산 영도구 대한조선공사의 전신인 조선선거공업에서 시작됐다. 목선건조 중심이었던 국내 조선 분야에 근대식 강선을 제조하는 조선소가 등장한 것이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 선박건조의 경우 소형선은 일본에, 대형선은 미국, 노르웨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1960년대 드디어 자체 기술로 화물선을 건조하면서 국내 조선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조선공업의 태동과 발전은 우리 경제사에서 대단히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조선업의 도전장을 내민 이가 바로 정주영이었다. 1960년대 말 현대건설을 우리나라 대표 건설 회사로 성장시킨 정주영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화공업이 이제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한테는 당신이 땅 위에서 건물을 짓는 거를 잘 하니까, 현대건설 얘기죠. 물 위에서도 그냥 집을 짓는 것이 결국 배 만드는 거 조선산업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울산 미포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우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조선업 진출로 한국 경제의 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개인적인 관심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라고 어렵게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리는 현대가 조선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양반은 외국 유학파야, 박사학위야, 대경제학자 출신이야. 여보, 정 회장, 그게 어떻게 당신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응? 내가 단언하겠는데 당신이 만약 조선소를 성공시킨다면은 내가 그야말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주고 내가 하늘로 오르겠어. 무엇보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꼭 필요했는데 조선 산업의 경험이 없는 현대가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굶어서 굶어 죽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야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한다고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주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건설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라면 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조선소를 건설할 울산 미포만의 사진과 5만 분의 1 축적지도, 그리고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 도면을 들고 유럽으로 간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유럽 쪽 조선소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쪽에 차관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역시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현대는 당시 영국 최고의 은행이었던 바클레이스 은행과 4,30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약 208억 원에 이르는 차관 도입을 협의했지만 바클레이스 측의 최종 입장은 거절이었다. 손수레 정도나 무슨 뭐 자전거 정도를 만든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이 전혀 그런 걸 안 해봤는데 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돈을 쉽게 꿔주겠어요? 계속된 투자 실패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즈음 1971년 9월 정주영은 수소문 끝에 바클레이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 선박 컨설턴트 회사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다.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영국의 은행으로부터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에 그에겐 롱바텀 회장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롱바텀 회장의 반응은 그가 이전에 만난 투자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500원짜리 그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을 내 보이면서 우리들한테 보증을 서주고 좀 해달라 하는 그 회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낸 정주영. 롱바텀 회장에게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의 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 뒤졌어 근대 공업화에 뒤졌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량이라는 것이 잠재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량을 좀 믿어달라. 우리의 잠재력을 지폐 뒤 거북선으로 보여준 정주영. 지폐 속 거북선을 살펴보던 롱바텀 회장은 마침내 정주영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 재치와 기계, 정신, 어떤 그야말로 기가 줄고를 그런 상황에서도 정주영 회장은 항상 그런 이 순발력이 있으셨어요.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를 손에 놓은 정주영은 곧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내수 은행 저축으로 되는 것만으로서는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행이 차관을 제공하려면 수출 신용 보증국의 보증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차관을 받는 일은 험난하기만 했다. 그들은 아무리 큰 조선소를 지어도 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냐며 정주영에게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바클레이 은행이 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선주에게 배의 주문서를 받아와라. 너희들이 배의 주문을 받으면 우리 차관해주마. 이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 지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구매할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생각을 해봐요. 조그만 조각배도 못 만들고 철판 하나 못 만들고 못이나 나사도 못 만드는 기술 능력이 없는 나라에 어느 미친 사람이 거기다 배를 주문하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박 수주 문제로 고민하던 정주영은 롱바텀 회장으로부터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인 선 엔터프라이즈사의 리바노스 회장이 값싼 배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세계적인 선주지요. 세계 해운사를 얘기할 때 오나시스, 리바노스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거물입니다. 세계 해운 시장을 주무르는 거물이에요. 곧장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간 정주영.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리바노스도 엉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 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거물다운 그 결정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정주영 씨의 배포하고 그 사람의 배포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첫 만남에서 계약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파격적인 조건들 때문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리바노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유럽에도 26만 톤이 그때 없었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리바노스가 노름을 한 거야. 내가 필요한 배가 26만 톤짜리야. 이거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26만 톤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리바노스 회장은 정 회장의 개척 정신과 의지에 감탄해 대형 유조선 2척을 발주했다. 이로써 현대는 영국 수출 신용 보증국으로부터 차관 승인을 받았고 드디어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조선소도 없고 저번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최대 선주인 리바노스가 거기다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대 규모의 선박을 발주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온 세상의 뉴스가 집중이 됐지. 이게 정말 제대로 지어질까? 1972년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 미포만 백사장.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주한각국 대사, 울산 시민 등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당시 8천만 달러란 거금을 투입하는 현대울산 조선소 기공식이 열렸다. 오늘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내일 귀빈과 지방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형 조선소의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울산 조선소 기공식은 국내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뛰어들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기도 했다. 정주영은 기공식이 열리기 14개월 전인 1970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에게 5년 반 뒤 리바노스에게 유조선 2척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이 생각난 박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임자, 이제 기공식을 여는데 제때 배를 건네줄 수 있겠소? 정주영의 생각은 이랬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조선소 밖에서 선박을 건조하면 될 것 아닌가? 조선소 건설은 조선소 건설이고 선박 건조는 선박 건조라는 것이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드라이도크 다 지어가지고 앞뒤 다 하고 수문 다 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정주영 회장은 아예 그냥 도크가 가운데가 굳으면 콘크리트 굳으면 바로 거기다가 철판 놓고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드라이도크가 커 나가면서 배도 같이 커 나간 거죠. 정주영은 다른 공사에서 꼭 필요한 것을 빼고는 그룹의 모든 장비를 투입했다. 공장도 없이 독도 없이 모래를 퍼내놓고 그 속에서 리바노스가 주문한 배 한 척을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바다를 준설하고 안벽을 만들고 독을 파고 14만 평의 공장을 세운 것이다. 매일 2,200명이 넘는 인력들을 불러들였다. 정주영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구독권도 풀지 않은 채 자고 일했다. 잠다 자고 어느 세월에 선진국 따라잡나. 이 원칙을 정주영이 몸소 보여준 일화가 있다. 당시 정주영은 서울에서 울산으로, 울산에서 서울로 수시로 드나들며 새벽도 밤도 가릴 것 없이 조선소 일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큰 투자를 해놓고 서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이 양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행금지 시간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나갔어요. 고속도로에는 그때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주무시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쓴 겁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말이에요. 항상 현장주의예요. 현장맨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새벽 혼자 현장 쪽으로 차를 몰던 정주영. 폭우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익숙한 길이라 그대로 지프차를 몰고 가던 중 베란간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앞을 막아섰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돌렸지만 차는 순식간에 바다로 빠져버렸다. 수심이 12m나 되는 바다에서 차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11월 달인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아주 날씨가 안 좋았답니다. 본래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새벽 일을 좋아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새벽 3시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정주영은 당황할 것 없다고 생각했다. 차에 물이 들어오며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려 문을 밀기 시작한 정주영.
그러나 수압 때문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분이 나오려고 보니까 수압 때문에 양쪽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뒤로 몸을 제키고 발로 가지고 그 앞에 윈도우를 차서 물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서 헤어나왔는데, 코와 입으로 사정없이 들어오는 바다의 짠물을 마시며 사력을 다해 헤엄치다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철근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것을 겨우 붙잡은 정주영. 그리고는 초소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즉각 200m쯤 떨어진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이 달려왔다. 누구요? 누구요를 거기서 왜 물어? 빨리 구하고 볼 거지. 누구면 구하고 누구 하면 안 구합니까? 빨리 밧줄 갖고 와. 그제야 정주영을 알아본 경비원. 밧줄이요? 밧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경비원이 사장한테 밧줄 둔 곳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안전과 경비를 책임진 친구가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최고 경영자 정종 회장도 그런 현장을 항상 챙기고 그런 걸 파악을 하는데, 그 주위에 뭐 어떤 물건이 어디 누워 있고 장애 요인이 어디 있고 구호 밧줄이 어디 있는 걸 거지하게 돼. 밧줄로 허리를 잡아매고 무트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을 지경이지만 몰려온 임직원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어 정주영이 한 말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물속이 참 시원하군. 현장에 그런 판단력, 그런 사명감, 그런 그 순발력이 없어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종 회장 그 얘기는 사실 엄밀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974년 2월 진수식 하루 첫날,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인 진수식을 치러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는 초긴장 상태였다. 이제 이 무쇠덩이 배를 바다에 띄우기만 하면 되는 순간,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아직 못 끝냈다는 것. 엄청난 그런 배를 이 진수시키는데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 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심에 부족한 일부 진수가 안 되고. 이는 진수식을 미뤄야 한다는 말이었다. 진수식에는 선주인 리바노스를 포함해 국내외 유력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 밑바닥이 땅에 닿아 좌초라도 하면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현대도 끝이었다. 행사를 미루기에도 이미 늦은 상황. 순간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잊은 채 정주영은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나갔다. 온 직원이 밤새도록 비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작업을 하고 나니 간신히 배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준설이 됐다. 과연 배가 뜰 것인가 하는 조바심 속 함성이 터져나왔다. 조선소가 완공되기 전에 선박을 진수하는 것은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예, 정말 정말 이 배가 태어났구나.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해가지고, 정말 자식도 그런 자식이 없죠. 고생을 참 수도 없이 해가지고 그만큼 해서 만들어내 보내는 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1974년 6월 울산 미포항. 허허 벌판에 모래사장밖에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1호 선박의 건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리였다.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준공식이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이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국가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영방송이 중계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자 오늘날 한국이 조선 최강국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이었다. 선수부에 하얀 그 복장을 한 우리 이제 그 시운전 요원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경례를 하고, 우리 정주영 회장은 또 그 양쪽에 이 방파제 끝에 나가가지고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부지 60만 평, 최대 건조 능력 70만 톤, 70만 톤급 드라이독 2기를 갖춘 조선소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세워진 것이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유조선 두 척을 건조한 세계 조선사의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겼다. 상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해냈단 말이에요. 독심 하나로 일어선 현대 중공업은 성공적으로 세계에 데뷔했지만 위기는 있었다. 바로 1973년 오일 쇼크. 그해 10월 시작된 중동 전쟁이 석유 전쟁으로 번지면서 조선 사업에도 위기가 닥쳤다. 경기 좋을 때 배를 갖다 주문했다가 경기가 나쁘면 그 배 가져가면 오히려 손해니까 자기네 계약금 같은 거 포기하고 그냥 캔슬하고. 그건 뭐 그 해운 조선 시장의 하나의 관행이라 그럴까? 오일 쇼크로 인해 유조선을 주문했던 사람들이 배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취소가 잇따랐던 것. 현대 조선이 만든 배 가운데 세 척이 울산 앞바다에 그냥 떠 있게 됐다. 이때 현대 중공업이 위기를 돌파한 것은 정주영의 역발상이었다. 정 회장은 선주들이 취소한 유조선 세 척을 가지고 아세아 상선을 설립, 해운업에 진출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를 우리 유조선으로 운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 회장이 간단히 양반은 시기가 문제지 세계 교역량은 점점 늘어나. 그러면 화물을 옮기는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야. 뭐 유조선 배에 뜨는 거 아니야. 개조해. 그래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으로 개조를 해. 우리 상선회사가 없는데요. 상선회사 만들어. 현대상선을 만들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정주영의 선택으로 현대중공업은 조선소를 준공한 지 10년 후인 1983년 건조량 기준 처음으로 세계 조선업 1위에 올랐다. 세계 정말 바다에 뭐 떠다니는 배 10척 중에 7척이 그야말로 한국 배가 될 정도로 우리가 조선 주도국이 됐고 한국의 위상과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은 단연 세계 1위거든요. 해외 선사나 선주들로 보면 현대중공업은 그냥 조선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그냥 1위라는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기업이거든요. 현대중공업의 눈부신 성장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력의 성장 과정이었다. 1991년엔 창립 후 처음으로 20억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려 당시 국가적 현안이었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엔 150억 불 수출탑을 수사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이 되는데 주춧돌 구실을 했다. 1990년, 80년, 90년엔 한국이 무역 수지 적자로 굉장히 큰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글로벌 조선업계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지금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4년 영업 손실만 3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를 낸 것. 현재는 상당히 힘들죠. 유가의 급격한 하락이 산업에 대한 외적 환경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내적으로는 지나치게 빨리 경험이 좀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해양 산업을 굉장히 팽창하게 늘렸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계가 전 세계적인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 이러한 세계적인 침체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회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국내 조선사 빅3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주를 따낸 것.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빨리 다시 그 조선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처참한 그 빈곤 속에서도 철판 하나 못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 제일의 조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를 또 성공시켜서 오늘을 만들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곧 정주영 회장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울산 백사장에서 다진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아닐까.